나는 윤미옥 올해 72이다. 대형 건설사를 남편과 운영하며 평생 모은 재산이 꽤 된다. 사람들은 내가 까다롭다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만큼은 관대했다고 자부한다. 15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남편 목까지 열심히 일했다. 아들도 나를 도와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 아들은 10년 전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없다. 며느리는 친절한 말투와 상냥함이 몸에 밴 착한 아이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결혼 후 나는 잠실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겠다고 해서 같이 살고 있다. 나는 싫지 않았다. 넓은 집에 나 혼자 사는 것보단 한 명이라도 더 드리는 게 낫지. 며느리는 아침 저녁으로 나를 잘 챙겨준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따뜻한 물 준비했어요. 며느리 지훈이 또 다가온다.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더 극진히 챙겨준다. 주변에서는 모두 지훈을 칭찬한다. 효부라고 천사 며느리라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지훈아 고맙구나.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어머님, 당연한 일인데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그 미소가 예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 직감이 틀린 적은 없었는데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처음엔 나를 의심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곧 나의 의심은 진실이 되었다. 며느리가 내 서재문을 슬쩍 열어보고는 황급히 닫는 모습을 본 게 벌써 세 번째다. 그리고 어제 내 개인 금고 비밀번호를 물었을 때 그 눈빛. 그건 순수한 관심이 아니었다. 어머님,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제가 정리해드릴까? 요즘 어머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기억력? 내가? 나는 아직 멀쩡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꾸 내가 늙었다는 걸 강조한다. 왜일까?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들 준혁이가 해외 출장을 간 지 일주일째 지우는 내 방을 더 자주 드나들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던 지훈이가 어느 날부턴가 자꾸 부동산이나 세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이것 좀 봐주세요. 부동산 서류인데요. 세무사 선생님이 명의를 정리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무슨 명의? 어머님 명의 부동산 몇 개를 제 명의로 넘기면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나중에 준혁 씨 주실 거잖아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상속세?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지훈아,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급할 게 뭐 있니? 그쵸. 준혁 씨가 저번에 먼저 얘기를 꺼내서 말씀드렸어요. 준혁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며칠 후 또 다시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대요. 어머님도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또 깜빡한다는 말이다. 나는 일부러 순진한 척 고개를 끄덕여봤다. 그래 알았다. 준혁이 돌아오면 상의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준혁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내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새벽 2시였다. 나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 서재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며느리는 내 서류 캐비닛을 뒤지고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꺼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며느리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부러 더 노쇠한 척 연기했다. 약을 먹고 비틀거리며 며느리를 불렀다. 지훈아, 어지럽구나. 요즘 내가 자꾸 뭘 잊어버리는 것 같아.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지훈아, 혹시 내가 정말 기억을 잃으면 우리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바로 그거다. 며느리는 내가 무능력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즉시 신뢰하는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생 우리 회사 법률 업무를 맡아온 사람이다.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였다. 김 변호사, 집안에 CCTV를 더 설치해줘요. 서재 내 방 그리고 거실까지. 아무도 모르게. 회장님,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는 게 확실해. 증거를 확보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회장님, 정말 며느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맞아. 확실해. 김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백화점에 간 사이 기술자들이 우리 집에 왔다.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됐다. 화분 속 액자 뒤 천장 모서리까지. 며느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에게 일부러 미끼를 던졌다. 지윤아, 지난번에 말한 그 부동산 서류. 한번 보자꾸나.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가져왔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탐욕이 가득했다. 어머님,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세무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천천히 서류를 읽는 척했다. 며느리는 초조하게 내 손을 쳐다봤다. 나는 일부러 손을 떨며 도장을 찍었다. 물론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가짜 도장이었다. 진짜 도장은 이미 은행 금고에 보관해뒀다. 며느리는 서류를 챙기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10년을 저렇게 웃으며 나를 속였구나. 며느리는 점점 대담해졌다.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에 도장을 받은 후 이번엔 내 비상금 통장을 노렸다. 어머님, 혹시 비상금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세무조사 대비해서 정리하려고요. 비밀번호? 그게 뭐였더라? 며느리는 인내심을 잃은 듯 조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제발 기억 좀 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미안하구나. 요즘 자꾸 까먹어서. 어머님, 그냥 제가 대신 관리해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나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 종이에 비밀번호 몇 개를 적어줬다. 물론 틀린 번호였지만 며느리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종이를 낚아챘고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났다. 그날 밤 CCTV를 확인하니 며느리는 내 서재에 몰래 들어와 금고를 뒤졌다. 통장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통장은 이미 김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허탕을 치고 나갔다. 며칠 후 나는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며느님이 회장님 명의 통장 3개를 해지했습니다. 총 5억 원이 며느님 개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비밀번호를 엉망으로 알려줬는데. 회장님, 며느님이 은행 지점장과 짜고 위조 서류를 만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속인 거죠. 녹음은 됐나? 네, 며느님과 지점장 그리고 비서 최 실장까지 3명이 공모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비서 최 실장까지 내 며느리와 한패였다니.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 내 등에 칼을 꽂고 있었다. 김 변호사, 지금 준혁이한테 연락을 해야겠습니다. 당장 귀국하라고. 네, 회장님. 최 실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모르는 척 하세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며느리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며느리 앞에서 더욱 연약한 노인 행세를 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 지훈아, 내가 너를 믿는다. 모든 걸 너에게 맡긴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잘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고맙다, 지훈아.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며느리는 활짝 웃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탐욕을 나는 똑똑히 봤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마지막 목표는 내가 평생 모은 미술품이었다. 거실과 서재에 걸린 그림들은 가치로만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한다. 김한기, 박수근, 이중섭의 작품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그림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님, 이 그림들 너무 오래돼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지도 쌓이고 색도 바래는 것 같고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 업체에 맡겨서 복원할까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대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알아서 해라.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미술품까지 손에 넣는구나 싶었을 것이다. 어머님, 그럼 제가 며칠만 맡아서 관리해도 될까요? 그래, 믿는다. 며느리는 그림 3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김한기의 작품 2점과 박수근의 작품 1점. 시장 가치로만 30억은 넘는 그림들이었다. 복원이 아니라 매각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다. 나는 이미 한 달 전에 모든 미술품을 재단 명의로 이전해뒀다는 사실을. 김 변호사가 미술품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며느리가 그 그림을 팔려고 하는 순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며느리가 그림을 가지고 나간 다음 날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가 미술품 딜러를 만났나? 네, 회장님. 어제 강남의 한 화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림 가치를 평가받고 매각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화랑 주인이 소유권 확인을 요청하자 며느님이 당황했답니다. 소유권 증명서가 없었거든요.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럼 며느리가 뭐라고 했나? 회장님께 받을 예정이라고 둘러댔답니다. 화랑 주인이 일주일 내로 가져오라고 했고요. 좋아. 며느리가 나한테 소유권 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내가 재단으로 이미 넘어갔다고 말할 거야. 며칠 후 준혁이가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다. 나는 아들을 서재로 불러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당연하다.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자라니. 하지만 내가 증거를 다 보여주자 아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어머니, 제가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탐욕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맞다. 하지만 지윤이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어. 어머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법대로 할 거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거야. 이혼 서류 말이다. 너도 동의하는 거지?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물론이죠. 어떻게 10년을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한심하네요. 아니다. 내가 착한 거지. 앞으로는 사람을 더 잘 봐야 해.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하자. 더 큰일 일어나기 전에 막으면 괜찮을 거다. 나는 며느리가 완전히 방심하도록 마지막 연극을 준비했다. 김 변호사, 경찰, 그리고 아들 준혁이까지. 모두가 내 계획에 동의했다. 모든 걸 다 가져갔다고 확신할 때 그때 우리가 움직인다. 그 순간이 가장 통쾌할 거야. 며느리는 이제 내 재산의 대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다. 부동산, 현금, 그리고 미술품까지. 물론 전부 거짓이었지만. 가짜 서류, 무효계약, 그리고 이미 회수된 돈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평소와 다르게 당당한 표정이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 며느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내 부동산 목록이 떠 있었다. 준혁이도 돌아왔고 이제 저희 따로 나가서 살려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나는 놀란 척했다. 지윤아, 갑자기 왜 그러니?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우리 잘 살고 있었잖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님 시중 드느라 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 집에서 살 거다. 며느리는 비웃듯 웃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게요. 저는 어머님 재산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산 때문이라고요. 저 이 집 처분할 거예요. 나는 지윤이의 싸늘한 말투에 정말로 당황했다.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던 지윤이의 본 모습이 이거라니. 70년을 넘게 살았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기란 어렵구나. 지윤아, 너무하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니? 믿었다고요? 어머님은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이제 다 제 명의로 옮겼으니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죠.
며느리는 노트북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내 부동산 목록이 전부 며느리 명의로 바뀐 서류들이었다. 물론 가짜였지만. 어머님 보세요. 이 집 강남 아파트 제주도 땅 전부 제 거예요. 어머님 통장에 있던 돈도 다 제 계좌로 옮겼고요. 지훈아,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쉽죠. 어머님이 늙고 멍청해서 다 사인해 주셨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게요. 저 처음부터 준혁 씨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라 좋아하는 척 한 거였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준혁 씨가 다정하고 착하잖아요. 그래서 준혁 씨랑은 계속 같이 살려고요. 근데 어머님은 이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나는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화가 났다. 그럼 준혁이는? 준혁이도 동의한 거니? 준혁 씨요? 착하긴 한데 멍청해요.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해외 출장이나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준혁 씨는 제가 말만 잘하면 제 말대로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어머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약한 사람은 당하는 거고 강한 사람은 뺏는 거죠. 어머님은 늙어서 약해졌고 저는 젊고 똑똑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여보, 아들 준혁이가 들어섰다. 그 뒤로 김 변호사와 경찰 2명이 함께였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여보. 왜 벌써? 회의는? 준혁이는 차갑게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지은아, 방금 네가 한 말 다 들었어.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등을 꿋꿋이 펴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윤아, 그동안 내가 한 말 다 녹음됐다. 그리고 내가 지난 2달 동안 한 모든 짓도 증거로 남아있어. CCTV에 말이야. 김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윤 회장님께서 지난 2달간 며느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비서 최 실장과의 공모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어머님이 일부러. 그래, 일부러였다.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 본성이 확실히 드러났구나. 아들 준혁이가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지은아, 나는 내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신다고 믿었어. 그런데 내가 노린 건 돈이었어. 여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알아? 부동산 명의까지 바꾸고. 정말 실망이다. 나는 며느리 앞에 서류를 던졌다. 내가 바꾼 명의는 전부 무효야. 내가 일부러 가짜 도장을 찍어줬거든. 그리고 내가 빼돌린 돈은 이미 회수했어. 비영리 재단으로 넘어갔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다. 준혁이는 이미 동의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여보, 진짜 이혼할 거야? 거짓말이지? 나 사랑하잖아. 준혁이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인 줄 몰랐어. 너의 실체를 다 알아버린 이상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다.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느리는 울부짖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지윤아, 내가 탐낸 건 내 재산이었지 내 아들의 사랑이 아니었잖니. 순종은 가짜였고 내 탐욕만 진짜였어. 이제 내가 가진 건 이 이혼 서류 한 장뿐이야. 준혁 씨, 내 말 좀 들어봐. 나 당신 진짜 사랑해. 알지? 내 마음 알지? 준혁이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준혁이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이제야 편안하구나. 나는 서재로 가서 며느리가 탐냈던 부동산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벽 난로에 던졌다. 아들과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며느리가 탐냈던 고급 찻잔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찻잔에는 평온함만 담겨 있었다. 준혁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거라.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 말이야. 네, 어머니.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이 집을 떠났다. 가짜 순종의 대가는 혹독했다. 하지만 그게 정의였다. 권선징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돌아간다.